해발 28,700피트에서 단단한 얼음으로 된 40도 경사면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태양은 사라졌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데 당신에겐 비상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등반 파트너는 바로 옆에서 피를 토하며 폐에 가득 찬 액체 때문에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아직 몸을 일으켜 산 아래로 기어 내려가 목숨을 구할 작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이미 너를 떠났어. 1996년에 파상 셰르파는 이런 상황을 마주했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내가 이 산을 취재하면서 수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일 중 하나야. 얼어붙은 어둠 속에 고립된 한 어머니가 끔찍한 선택을 강요받는 일부터 5만 달러짜리 기업 홍보 이벤트까지. 그것은 각자 도생의 치명적인 게임으로 변했고 해발 28,000피트에서의 절박한 대치 상황으로 이어졌어. 이것들은 에베레스트 역사상 최악의 셰르파 사망 사건 6가지야. 이제 점점 더 심각한 이야기로 가볼게.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준비를 해도 대비할 수 없을 테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은 등반가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이야. 익스트림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늦은 오후, 람 바부 셰르파는 자신이 절대 처해서는 안 될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45세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 경험이 3번이나 있던 람 바부 셰르파는 자신이 서 있는 얼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람 바부 셰르파는 말 그대로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죽음의 지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폐가 평소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산소를 얻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존은 전적으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앞에서는 3명의 우크라이나 남성이 람과 그의 젊은 동료 가이드인 믹마 셰르파를 뒤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도나스 포즈니, 디미트리 세메렌코, 그리고 로만 고로데츠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방금 정상까지 안내했던 고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 기업가들이었고 자신들의 회사인 에스크FM을 대신해 에베레스트 정상에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들어있는 하드웨어 지갑을 묻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에스크FM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는 사람들이 낯선 이에게 익명으로 질문하던 입소문을 탄 앱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그 회사는 암호화폐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이 등반은 그들의 토큰이 달에 가장 가까운 출발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홍보 이벤트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타라스와 디미트리는 실제 산악인이었지만 그들의 동료 로만은 But their partner, Raman,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거래 차트를 분석하는데 더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정상까지 데려가려면 추가 카메라 장비, 무거운 장비, 그리고 죽음의 지대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산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정말 가혹합니다. 누군가는 그 모든 무게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지막 정상 공략에 셰르파 2명만 데렸습니다. 람바부와 믹마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람이 여기서 더 경험이 많은 셰르파였기 때문에 정상 등반 내내 그는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꼭 물리적으로 무거운 짐을 들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준비와 운영을 사실상 떠맡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혼란스럽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정상 등반 시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셰르파 람바부가 그들을 정상까지 이끌었습니다. 날씨는 별로 좋지 않지만 저는 2개의 레저 포켓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정상에 섰고 눈이 내리는 가운데 홍보 영상을 촬영했으며 암호화폐 지갑을 묻었습니다. 이제 뭐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요. 왜냐하면 정상은 겨우 중간 지점이기 때문이죠. 내려오기 시작하자마자 거의 즉시 날씨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예상치 못한 눈보라가 에베레스트 산비탈을 덮쳤고 그래서 등반가들은 빨리 내려와야 했어요. 그리고 하산하는 동안 등반의 극심한 육체적 부담이 마침내 람바부에게 찾아왔어요. 얼음에 반사된 강렬한 자외선 때문에 그의 눈이 화상을 입었고 람바부는 설맹에 걸렸어요. 해수면에서는 일시적인 증상이지만 혹한의 폭풍 속에서 26,000피트 고도에서 완전히 앞이 안 보인 채 비틀거리며 걷는 걸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생존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가 방금 정상까지 끌어올린 세 남자가 내려올 때도 도울 거라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홍보 이벤트를 세계의 지붕까지 끌고 올라간 그 사람이 당신과 함께 무사히 내려오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등반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의 혼란 속에서 팀은 흩어졌고 3명의 우크라이나인은 사우스콜의 비교적 안전한 곳을 향해 서둘러 내려가기 시작했고 2명의 셰르파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자, 이제 30초만 악마의 변호인이 되어보겠습니다. 데스존은 정말로 무서운 곳입니다. 해발 26,000피트에서 폭풍이 몰아치면 순식간에 극도의 공포가 엄습합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순식간에 결정을 내립니다. 생존 본능이 발동하면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려가는 길에 실제로 세이버 류라는 중국인 등산가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고립됐고 산소도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를 돕기 위해 멈췄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구하는데 자신들의 한정된 에너지를 썼습니다. 이건 감동적이지만 동시에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 가이드를 위해서는 멈춰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캠프로 돌아왔을 때 디미트리와 다른 사람들은 그의 무사기한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낯선 사람을 도울 힘은 남아있었죠. 아니면 그냥 모든 일이 기적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셰르파 란바부는 그곳에서 얼어 죽었어요. 사우스콜 위 어둠 속 어딘가에서 완전히 앞이 안 보인 채 혼자 헤매다가요. 그는 아내와 2 아이를 남겼어요. 그리고 젊은 셰르파 가이드 밍마는 기적적으로 눈보라를 뚫고 혼자 힘으로 아래 캠프까지 내려오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셰르파들에게 에베레스트 상업 등반의 현실은 설령 고객이 자신을 버린다 해도 고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생계를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밍마는 그 고난을 겪은 후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어요. 한편 인플루언서들은 안전하게 해수면까지 내려와서 다시 카트만두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고 축하 파티는 한창이었어요. 그들은 동상에 걸린 손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고 좋아요와 댓글을 받으며 그 분위기를 만끽했어요. 그들의 회사인 SKFM은 자신들의 이념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승리의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들에게 이 홍보용 이벤트는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산을 정복했으니까요. 그들의 승리 행진에는 아주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등산 커뮤니티는 규모가 작고 셰르파들은 사람들이 모르게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거의 즉시 앨런 아넷 같은 존경받는 에베레스트를 오래 기록해온 저술가들과 다른 기자들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불편한 질문을 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45세의 에베레스트 베테랑, 이 어떻게 설명에 걸릴 수 있냐는 거죠. World Everest veteran developed snow blindness. 비틀거리기 시작하고 자기 고객들에게 그냥 버려질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 3사람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중국인 등반가를 구할 여유가 있었다면 어떻게 자기 팀의 수석 가이드를 잃을 수 있었냐는 거죠. SKFM에 대한 압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사는 뭔가 말을 해야 했죠. 그들의 CEO는 전형적인 기업식 책임 회피의 결정판이나 다름없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100명 이상의 셰르파가 그 원정에 참여했으며 람바부는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왔던 많은 가이드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산 도중에 다른 관련 없는 그룹을 돕다가 그냥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그를 버려서 얼어 죽은 게 아니라 그가 그저 실종됐다는 식이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기업식 변명이죠. 하지만 그게 최악인 부분도 아닙니다. 기자들이 마침내 인플루언서들을 몰아세우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디미트리 세메렌코는 홍보팀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람바부가 경험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셰르파들이 영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짐꾼에 불과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이드를 두고 간 것을 바로 이 말로 정당화했습니다. 데스존은 27,000피트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각자 도생의 구역입니다. 에베레스트 원정이 처음인 남자가 에베레스트를 3번이나 등정한 사람을 보고 그가 희생되어도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디미트릴은 그와 같은 관광객들에게는 해발 26,000주베피트에서 날씨가 변하는 순간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존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계 정상까지의 길을 만드는 셰르파들에게
동료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대적이고 결코 꺾이지 않는 충성심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보려면 2024년 5월 22일 나왕 셰르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보면 됩니다. 나왕은 네팔 솔루쿤구의 한 마을 출신인 44세 셰르파였습니다. 그는 평생 여러 험난한 산에서 등반가들을 안내해왔지만 에베레스트 정상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21일 밤 그는 사우스콜에서 고정 로프에 카라비너를 걸고 자신의 고객인 케냐의 은행원 조슈아 체루이오트 쿠리디를 따라 어둠 속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슈아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위해 나왕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보조산소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첫 아프리카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확실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조슈아는 수상 경력이 있는 울트라 러너이자 여러 번 산을 오른 등반가였습니다. 그는 전년도 마나슬로에서 고산 폐부종을 2번이나 겪고도 살아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에서 사고가 나면 대비해 그는 나왕에게 비상산소통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신을 잃거나 이상해지면 쓰라고 했죠. 두 남자는 밤을 뚫고 26,000피트의 발코니를 지나 그 아래 모든 산의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고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당신의 몸에 남아있는 힘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이른 시간, 나왕은 정상에서 약 130피트 아래에 있는 비숍 록이라는 지점에서 베이스 캠프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나왕은 자신의 고객이 이상하게 공격적이고 더 이상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슈아는 위로 올라가기를 거부했고 아래로 내려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고산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것은 셰르파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고 나왕이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을 처음 가이드하던 바로 그때 그에게 닥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조슈아는 나왕이 그를 위해 힘들게 가지고 올라온 비상산소 사용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나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베이스캠프에서는 나왕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고객을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에서 고객은 가이드를 두고 떠날 수 있지만 셰르파는 그렇게 할 경우 엄청난 결과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잃게 됩니다. 주요 원정 회사들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카트만두에 있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심각한 과실 조사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왕은 2시간 동안 데스존에서 노출된 피부가 몇 분 만에 동상에 걸릴 정도로 추운 온도 속에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생각도 없는 남자를 계속 설득하려고 머물렀습니다. 그는 계속 무전으로 지시를 요청했고 베이스 캠프에서는 계속 설득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아침 언젠가 무전이 끊겼습니다. 몇 시간 후 존 밀스라는 영국인 등반가가 정상에서 하산하던 중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조슈아는 눈 속에 거꾸로 처박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벗고 있었고 후드도 내려가 있었으며 등산복은 차가운 바람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고 그의 옆에 앉은 사람은 나왕 셰르파가 눈 위에 앉아 있었고 눈을 크게 뜬 채 아무런 반응도 없이 마치 넋이 나간 듯 있었습니다. 나왕에게 일어난 일은 분명히 해발 28,900피트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신체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심한 저체온증이 그의 몸속 깊은 곳까지 얼어붙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산소증으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것과 결합되어 그의 중추신경계는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똑바로 앉은 채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나왕의 얼굴 바로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셰르파와 함께 상황을 평가했고 반응 없는 두 남자를 능선 아래로 끌고 가다가는 자신들마저 죽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유일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아래로 내려갔고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구조대에 위에 있는 상황을 알렸습니다. 몇 시간 후 구조대가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정상에서 70피트 아래에서 조슈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나왕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그가 산 아래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무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슈아 키로이도 산소 없이 정상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슈아 키로이는 자신의 등반 대행사인 세븐 서밋 트랙스에
에베레스트를 5번 등정한 베테랑 셰르파의 등반 지원을 받기 위한 비용을 분명히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은 대신 나왕을 배정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왕의 절대적인 용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고객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얼어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에베레스트 경험이 전혀 없는 가이드를 산소 없이 등반하는 고위험 고객에게 배정하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일입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에 이르자 나왕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베이스 캠프로 무전을 보내 상사에게 판단을 맡겼습니다. 네팔 문화에서는 어른과 권위자에 대한 깊이 뿌리 내린 흔들리지 않는 존중이 있습니다. 베테랑들에게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던 경험 많은 관리자들이 이 미숙한 가이드에게 그 자리에 머물면서 죽어가는 고객을 계속 설득하라고 했을 때 나왕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정말로 끝까지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나왕. The literal end. 등반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로 그 상업적 시스템에 의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시받은 대로만 행동한 가이드를 산이 가이드를 벌하는 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한다면 살아남으려고 감히 시도하는 사람들을 업계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1996년 9월 25일 아침 25세의 셰르파인 롭상 장부는 텐트의 지퍼를 열고 로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And began moving up the lost. 로체 페이스는 40도에 달하는 거대한 가파른 얼음벽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롭상은 산에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롭상은 Because just months earlier, Lop 당시 롭상은 그 산에서 일어난 최악의 참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해 5월 미국 상업원정대의 수석 셰르파로 고용되었고 그 원정은 8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로 끝났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이 중 몇 명은 이름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1996년 봄, 이 서양 가이드들과 고객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뉴스로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도 했죠. 하지만 불가능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으며 자신의 선임 가이드를 구하려고 목숨까지 걸었던 롭상은 어땠을까요? 다른 직업이었다면 휴가를 줬을 거예요. 솔직히. 서양인 고객이 그런 일을 겪고 살아남았다면 더 이상 등반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집에 가서 부상을 치료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 국제적인 베스트셀러를 쓰면 되죠. 하지만 롭상은 그런 트라우마를 추스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셰르파에게 재난에서 살아남는 건 그저 예산일일 뿐입니다. 다음날 또 일하러 갑니다. 에베레스트 산업 등반 산업은 여전히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1996년 참사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일어난 일은 등산계가 그를 처벌하기로 결정한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1996년 9월 25일 인생 최악의 날을 간신히 넘긴 롭상은 짐을 싸서 다시 죽음의 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해 가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려는 일본 등반가들을 위해 가이드로 일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의 임무는 눈길을 트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손대지 않은 눈을 부추로 차며 한 걸음씩 전진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따르는 고객들은 이미 만들어진 계단을 따라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몹상은 고지대의 바람이 로체 페이스에 함정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들은 새로 내린 눈을 촘촘하고 무거운 상층에 쌓아 올렸고 그 층은 바로 아래에 오래되고 약한 얼음 결정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등반가들은 이를 윈드 슬랩이라 부릅니다. 목상이 위를 올려다봤을 때 그것은 그저 깨끗하고 단단한 흰 눈의 경사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위층을 산에 붙잡아주는 결속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롭상, 한 프랑스 등반가 그리고 또 다른 셰르파가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며 부추로 벽을 차올릴 때 그들의 합쳐진 무게가 눈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 어딘가 깊은 곳에서 그 약한 아래층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할 우르릉거림도 움직이는 얼음도 없었습니다. 눈판이 그대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수백만 파운드의 무거운 눈이 롭상을 휩쓸어 버렸고 그는 로체 페이스를 따라 수천 피트 아래에 얼어붙은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셰르파 롭상의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슬픈 이유는 그의 죽음 이후에 찾아온 완전한 침묵 때문입니다. 4달 전 그가 살아남았을 때와 달리 그의 죽음에는 세상이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롭상 장부에 관한 베스트셀러 책은 없었습니다. 5월에 있었던 8명의 등반가들의 죽음과는 달리 그의 죽음은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문 뒷면에 실릴 법한 기사 정도였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업은 그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그가 살아남은 재난을 이용했으며 그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롭상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하지만 롭상의 죽음이 에베레스트가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대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여러분은 이 스포츠의 절정에 오른다면 어느 정도 면역권을 얻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산의 절대적인 왕이 된다면 에베레스트도 어느 정도는 봐줄 거라고 생각하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1년 4월 29일 오후 바부치리 셰르파는 캠프2에 있는 시르다르의 텐트에 머리를 들이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라마, 보카라마, 일어나. 주방 텐트에서 차나 끓이자고 하자 그의 시르다르인 보카라마는 몸을 돌리며 싫다고 했습니다. 바부가 나가자 보카라마는 한 가지를 눈치챘습니다. 바부는 크램폰을 신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셰르파들은 서로를 등급 매기지 않지만 만약 에베레스트 최고의 셰르파라는 칭호를 누군가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바부치리 셰르파일 것입니다. 우선 그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10번이나 올랐습니다. 10번입니다. 그는 당시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 16시간 56분 만에 등정한 최단 시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보조 산소 없이 정상에서 21시간을 연속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고객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그의 11번째 에베레스트 원정이었습니다. 출발 전 그는 고향 탁신도에 학교를 완공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만 넘기고 집에 돌아가 그 학교를 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멀리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을 좀 찍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캠프에서 약 300피트 떨어진 빙하 위로 걸어 나갔고 밤새 모든 것을 덮은 새로 내린 눈 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5시에 등반가들이 간식을 먹으려고 나왔을 때 바부의 텐트는 비어 있었습니다. 밤 9시, 그의 형제인 다와는 캠프 어디서도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가 진 직후 수색대가 즉시 꾸려졌습니다. 그들은 새로 쌓인 눈 위를 천천히 움직이며 사방이 완전히 평평하고 완전히 안전해 보이는 표면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수색했습니다. 가정 직전에 그들의 손전등이 눈 위에 난 작은 어두운 구멍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멍은 매우 좁았고 아마도 폭이 5피트 정도였으며 특별히 찾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색대가 더 깊이 들여다보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부치리의 시신이었다. 60명의 셰르파들이 그를 데리고 내려오는데 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공식적인 이론은 그가 사진을 찍으러 나갔다가 어쩌면 차를 끓이려고 하다가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균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고산 등반가였던 남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데스존에서 수없이 살아남았고 산소 없이 정상에서 잠을 잤던 그 남자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그는 아내와 6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보카라마는 그 오후를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나는 아직도 가끔 바부치리를 꿈에서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와 주방에 갔다면 에베레스트 기록의 절반은 그의 이름으로 남았을 겁니다. 에베레스트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부터 거두어가는 음산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증거를 원한다면 다음 이야기를 보면 됩니다. 매년 봄 어떤 상업 등반팀도 에베레스트에 발을 들이기 전에 6명에서 8명 정도의 소규모 셰르파팀 이쿤부 아이스폴로 들어가 등반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일, 즉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이스폴 닥터스라고 불렸고 비록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들의 행동은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합니다. 그들의 일은 무너지는 빙하와 위험한 얼음지대를 통과할 길을 찾는 것으로 두꺼운 앵커를 얼음에 박고 사다리를 크레바스 위에 설치해 등반가들이 안전하게 세계의 정상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때때로 경고 없이 부러질 수 있는 얼음탑 아래 살아 움직이는 빙하의 내부에서 몇 주를 보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위험하지만 아이스폴 닥터들은 자신들의 일에 있어 최고입니다. 실제로 이 그룹이 결성된 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닥터도 일하다가 사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7일 아침, 믹마 셰르파의 머릿속에는 죽음이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믹마 셰르파는 SKFM의 스턴트에서 살아남은 그 믹마 셰르파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솔루쿤부의 고라타틱 마을 출신인 이 45세의 셰르파는 9년 동안 아이스폴 닥터로 일해왔습니다. 그는 쿤부 아이스폴을 외과 의사가 가슴속을 꿰뚫고 있듯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믹마와 다른 아이스폴 닥터들은 늘 하던 일을 할 때가 되어 모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초에는 그들은 사실상 작업을 마쳤습니다. 팀은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로체벽 바로 아래에 있는 캠프 2까지 줄과 사다리로 길을 완전히 설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믹마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방금 만든 그 길을 따라 내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오전 11시 30분쯤 믹마가 캠프 2 바로 아래에 있는 이 거대하고 악명 높은 위험지역인 웨스턴 쿰을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집에 가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딩보체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아내 포르디키와 세 어린 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웨스턴 쿰은 거대한 흰 얼음 분지이고 곳곳에 거대한 균열이 나 있다는 점입니다. 고지대의 바람이 벌어진 틈 위로 흩날리는 눈을 끊임없이 날려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은 빈 공간을 가로지르는 얇은 껍질로 얼어붙게 됩니다. 등반가들은 이를 눈다리라고 부릅니다. 육안으로 보면 눈다리는 나머지 단단하고 평평한 계곡바닥과 똑같이 보입니다. 이른 새벽의 혹한 속에서 눈다리는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눈다리는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셰르파의 무게도 쉽게 버틸 수 있습니다. 믹마는 올라갈 때 이미 수십 개의 스노우 브리지를 건넜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믹마는 오전 11시 30분에 하산 중이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오전 햇살이 계곡을 비추면서 빙하의 균열을 덮고 있던 얼어붙은 얼음 껍질이 아래에서부터 따뜻해지고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믹마는 평평하고 하얀 눈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아마도 몇 시간 전 그의 몸무게를 버텨줬던 바로 그 눈다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늦은 오전의 열기가 그 구조를 치명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그가 자신의 체중을 부추에 실은 순간 얇은 눈껍질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땅이 그의 발 아래에서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바닥을 뚫고 곧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빙하의 균열은 위쪽은 넓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밑부분이 V자 모양으로 아주 좁아지는 이상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믹마는 150피표 나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고 결국 짓눌리는 얼음 틈에 단단히 끼이고 말았습니다. 그가 더 세게 떨어질수록 빙하는 그의 몸을 더 단단히 조여왔습니다. 그의 팀은 즉시 가장자리로 달려갔지만 믹마가 V자 모양의 깊은 곳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를 곧바로 끌어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밧줄 시스템을 설치하고 끌어올리는데 몇 시간이 걸려서야 겨우 그를 지상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믹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이스폴 닥터의 30년 무사고 기록도 끝나버렸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헬리콥터가 다음날 아침에야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하룻밤 동안 캠프 1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세 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상업 등반 체계는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던 의사들은 다시 얼음 위로 나가 끊어진 로프를 고쳤고 그 해에는 돈을 낸 관광객 254명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3년 당시 원정보험의 법적 구조상 셰르파가 산에서 사망할 경우 보상금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믹마의 가족은 약 60만 네팔 루피를 받았습니다. 이는 정확히 6,877달러입니다. 상업 등반 고객은 알루미늄 사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한 허가증에 기꺼이 10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실제로 목숨을 걸고 그 사다리를 만드는 남자의 가치는 7,000달러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계가 셰르파의 생명을 평가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업계가 결정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정부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팔 여성의 꿈에 정부가 매긴 숫자는 어쩐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쁩니다.
1993년 4월 22일 아침 32세의 파상 라무셰르파는 힐러리 스텝의 마지막 얼음 구간에 힘차게 부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발 28,000피트 죽음의 지대를 통과하며 희박한 공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4명의 남성 셰르파와 등반하며 거의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도 침낭도 비박 장비도 아래에서 기다리는 지원팀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5명 모두 오직 자신들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국제 등반 커뮤니티와 외국 원정대장들은 그녀를 적극적으로 무시해왔습니다. 1990년 그녀는 프랑스 원정대와 등반 중 유명한 선등자 마르크 부샤르가 그녀에게 말 그대로 돌아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정상에 오르는 것을 거부했고 본질적으로 셰르파 여성이 정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인도 여성 원정대는 그녀를 배제하고 지도 역할을 맡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외국 등반가들은 그녀를 소모품처럼 대했고 그녀의 셰르파, 남성 중심 문화는 여성은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허가를 거부당하고 팀에서 배제되며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파상 라무셰르파는 셰르파 등반가 집안의 외딸이었습니다. 세 남자 형제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녀는 집에서 집안일을 배웠습니다. 17살의 그녀는 중매 결혼을 피하기 위해 락파 소남 셰르파라는 남성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카트만두에서 최초의 셰르파 소유 트레킹 회사 중 하나를 세웠습니다. 1993년까지 그녀는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고 몽블랑, 초우유 등 여러 봉우리를 등정했지만 에베레스트만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에베레스트 등정 시도가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계의 정상에 오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외국 원정 대장들과 경쟁해야 했고 그들은 그녀를 고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직접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허가를 받기 위해 자국 정부를 찾았을 때 당국은 그녀에게 엄청난 장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1993년에 에베레스트에 오르기 위해 네팔 정부는 $10,000의 로열티 부과했습니다. 파상팀은 전원이 네팔 시민으로 구성되어 자국의 산을 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관광부에 이 막대한 비용을 면제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막대한 정부 수수료를 내고 등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파상과 그녀의 남편은 자신들의 트레킹 회사의 60%를 실제로 팔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파상이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맨손으로 일궈온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그 오후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파상은 세계의 지붕 위에 섰습니다. 그녀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파상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최초의 네팔파 여성입니다. 그녀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정상은 단지 반환점일 뿐입니다. 하산 도중에 그녀의 등반 파트너이자 에베레스트를 5번 등반한 베테랑 소남 셰랑이 갑자기 눈 위에 쓰러져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고산 폐부종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폐에는 말 그대로 액체가 차오르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파상과 남성 셰르파들이 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어깨를 그의 겨드랑이 밑에 단단히 끼워 넣어 인간 목발처럼 그의 몸무게를 지탱해 주었고 그의 무거운 부츠가 얼음에 닿아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짧은 노프를 설치하고 그의 하네스와 자신들의 하네스를 필사적으로 연결해 그의 무릎이 꺾일 때마다 축 늘어진 몸을 받아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진 것은 고통스럽고 느린 움직임으로 몇 인치씩 앞으로 나아가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남을 실제로 밀어서 무겁게 질질 끌리는 부츠 한 짝을 앞으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팀 전체가 즉시 멈춰서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는 동안 그를 꽉 붙잡아야 했고 그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공기를 헐떡이며 들이마시고 분홍색 액체를 새하얀 눈 위에 토해냈습니다. 1시간이 2시간으로, 3시간으로, 5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남을 똑바로 세워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파상과 다른 이들의 체력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침내 그를 해발 28,900피트의 남봉의 작은 노출된 평지까지 간신히 이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습니다. 태양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고
두 명의 남성 셰르파들은 상황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남자와 함께 그 능선에 머문다면 얼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냉혹하고 계산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어 산을 내려가 사캠프까지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찾아오자 남봉에는 단 3명만이 고립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파상, 펜바 노르브라는 셰르파,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소남이었습니다. 파상은 끔찍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데스존에서의 생존 공식은 해발 28,000피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어깨에 업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가만히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거의 다시 올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왕 셰르파에게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페이트리언을 위해 매달 영상 하나를 만듭니다. 경고는 이미 있었습니다. 여기서만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설명란 링크를 확인하세요. 살아남기 위해 파상과 펜바는 디미트리처럼 등을 돌리고 소남을 눈 속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캠프포에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내려가는 대신 소남 옆 눈 위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짐을 너무 가볍게 쌌기 때문에 침낭도 없었고 텐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그들의 산소통이 완전히 바닥나 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밤새도록 눈 위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차가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몇 시간이나 남은 해가 뜨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침내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올랐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소남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펜바 노르브는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모두 거기에 계속 앉아있다면 세 사람 모두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펜바도 마지못해 그들을 남겨두고 혼자 캠프포로 내려가 구조를 위해 새 산소통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상은 실제로 펜바를 따라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일어서려고 했지만 산소 부족과 얼어붙은 밤 때문에 몸이 너무 약해져서 바로 다시 눈 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아직 자신을 구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끌며 능선을 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파상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선택했고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던 한 여성에게 작별을 구하기 위해 수천 명의 낯선 사람들이 카트만두 거리로 몰려든 이유입니다. 파상은 비교적 안전한 제사 캠프로 내려가려고 애쓰는 대신 하산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서남의 캔버스 배낭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배낭을 비우고 얇은 캔버스를 다리에 감아 바람을 막은 뒤 그 40도 경사의 눈 위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동료 곁에 앉아 구조대가 너무 늦게 도착할 때까지 몸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타상 셰르파는 그곳에서 얼어 죽었고 남편과 3명의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산 아래로 옮겨져 카트만두의 한 경기장에 안치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그녀를 보러 왔습니다. 소아얀부에서 열린 장례 행렬에는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가 몰렸습니다. 네팔의 왕은 그녀에게 나라의 최고 영예인 네팔 타라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파상 라무셰르파의 이야기는 가이드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존 기회를 포기하고 등반 파트너가 혼자 얼어 죽지 않도록 곁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가슴 아픈 희생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똑같은 충성심이 우리로 하여금 에베레스트라는 시스템에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답답한 면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셰르파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의 가이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완전히 무시하려면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 걸까요? 2016년 5월 21일 4명의 지친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불과 3,000피트 떨어진 곳에 서 있었을 때 그들의 셰르파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